하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검사를 좀 하고 해야겠죠? 다 했지? 오히려 여기는 잘했는데 여기가 그렇지? 그다음에 사연이랑 맨날 마음에 들어 자식아. 원래 그런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니라? 수업을 할 건데 하려면 일단 어떻게 좀 잘들 쉬고 오셨나요? 명절 때? 어디 저기 뭐야 뭐 수금 많이 했어요? 수금 많이 했어요? 네, 예 많이 뺏기고 왔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이게 쉬는 날 다음이어서 그런 건가요? 숙제나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오늘 별다른 문제 없이 뭐 숙제도 잘 해오고 지적도 안 하고 뭐 별 문제가 없는 게 9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된다는 게 지난주 수요일이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때도 좀 이제 그 비슷한 일이 있어서 특히 숙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냥 잘 얘기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서준아, 3번 연속 숙제가 잘 안 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3번 연속인데? 아직도 적응이 더 필요한가요? 왜 말이 없지? 아직도 적응이 더 필요해요? 하면속 숙제가 좀 안 된 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하나씩 빠지는 것들이 있는 게 좀 많이 걸리네요. 제가 그 언제까지 이거를 넘어가 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학원 와갖고 뒷시간에 끝나고 그냥 숙제 다 하고 가면 그만이다 뭐 이런 건가? 뭐라고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중학생들한테 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뭐 쉬는 거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나 쉬고 뭐 휴식을 취하고 놀고 하는 거 언제나 본인이 해야 할 거를 마무리는 하고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좀 그래요. 뭐 데일리 테스트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일주일 전에 한 거라 뭐 까먹었다. 네, 이해합니다. 뭐 여러분 뭐 엊그제 배운 것도 기억 못 할 텐데 뭐 일주일 전 거 기억하겠어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내준 숙제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내준 건데 지금 숙제 상태가 이렇다는 거는 저는 조금이 아니죠. 좀 많이 좀 실망스럽네요. 이거는. 네. 자, 오늘 저한테 그 숙제로 지적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3분이요. 3분은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저한테 검사를 받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세 분, 굳이 호명하진 않을게요. 본인들이 알겠죠? 누군지. 예, 그러니까 그 숙제에 대해서는 오늘 다 제대로 해갖고 저한테 검사받고 가세요. 이따 다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듣기가 채점이 안 된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쭉 검사하면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라이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듣기 채점 밀린 거 있으면은 이거 다 마무리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동안 채점을 거의 아예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답지 저기 그 책장 쪽에 답지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갖고 여러분 영작 테스트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채점 다 하고 꼭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약에 검사했는데 또 채점이 안 돼 있다면 오늘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까먹지 마시고 꼭 채점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연휴 끝나고 첫 수업이라 좀 즐겁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저기 언제냐? 다음 주 무슨 요일이지? 잠깐만. 다음 주 월요일인가? 잠깐만. 날짜 좀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1월 끝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면은 저는 사실 우리 신규생분들 기준으로는 저는 적응할 시간은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 까먹어서 못했다, 몰라서 못했다라는 거는요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는 먹히지 않는 핑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저한테 사전에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신경 잘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수업을 해야겠죠? 자, 가봅시다. 앞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잘 하셨어요, 대부분. 나쁘지 않게 했는데 문제가 뒷부분이었죠, 뒷부분.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부분 먼저 좀 이제 피드백하고 진행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배운 거라 여러분이 기억이 가물가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리뷰하면서 해볼게요. 수동태 했었어요. 수동태. 자, 수동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비동사의 pp라는 형태로서 쓰이고 뭐뭐 되다 뭔가를 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죠. 일반적으로 by의 목적격이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by 이외에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뭐 be interested in, be covered with, be satisfied with, be surprised at 이런 것처럼 by 이외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자면 역사는 선생님에 의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졌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역사는 주어 나왔고 가르쳐졌다 동사 나왔고 가르쳐졌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시제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what, thought까지 나왔고 자, 학생들에게잖아요. 뭐뭐에게니까 전치사 to가 붙은 겁니다. to the students. 그 다음에 남는 게 by the teacher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천재로 여겨졌다. 자,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수동태 만들 때 다시 한번 비동사의 pp 나오고 원래는 뒤에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안 나와요. 원래는 안 나오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나 보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어떤 경우냐? 4형식이나 또는 5형식 수동태였습니다. 4형식 수동태 또는 5형식 수동태. 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보자면 4형식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여기에서 두 개를 각각 주어로 뺀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자, 간접 목적어를 한번 앞으로 빼보자면 얘가 비동사에 pp 되고 그 다음에 맨 뒤로 와서 by 목적어도 되고 얘 내려와서 목적어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pp 뒤에도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5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5형식 이렇게 생각 먹었잖아. 그러면 목적어 앞으로 빼서 주어 되고 그 다음에 bpp 되고 뒤로 가서 by 목적격 되고 남는 게 보어니까 보어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bpp 뒤에도 역시나 보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주자면요. 이 보어가 나올 때는요.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게 명사부어냐 형용사부어냐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달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명사부어라면요. 뭐뭐로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되거든.
여기 잠깐만 볼래?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천재로 여겨졌다. 천재로 보여요? 뭐뭐로 이게 뭐야? 이게 보어예요. 보어. 알겠니? 자 그래서 she 그녀가 was considered 여겨졌다니까 또 과거 시제겠죠. was considered 여겨졌는데 뭐뭐로 여겨졌다. genius 그대로 쓰면 됩니다. 보어. 변화되는 거 없이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천재로 여겨졌다. by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그 연구원은 동료에 의해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라고 조언을 받았다. 자, 뭐뭐 하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아까 내가 여기 뭐라 썼죠?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보어예요, 보어. 근데 여기서는 공부하다라는 말과 합쳐진 거잖아. 공부하다. 자, 그럼 공부하다인데 동사를 쓸 수는 없겠죠. 조언을 받았다.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그래서 to study, to 부정사 형태로 써준 겁니다. 다시 그 연구원은 조언을 받았대요. 받았다니까 또 과거예요. was advised. 자, 뭐뭐 하라고 to study.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순으로 하나씩 하면 됩니다. 1년 동안 먼저 쓰면 되고요. for a year. 그 다음에 미국에서 쓰면 되고요. in US. 그리고 동료에 의해 by a coworker.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작의 기본은 뭐냐면요. 덩어리별로 이렇게 역순으로 간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중국인들에 의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심어져 왔다. 자, 얘도 똑같아요. 많은 나무들이 주어 똑같은 위치에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죠? 덩어리별로 역순으로 가면 돼요. 그럼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왔다. have been planted.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게 먼저 나오면 돼요. 그래서 to preserve the environment.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국인들에 의해 by the Chinese.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별로 역순으로 가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수동태 바꾸는 거. 요거를 좀 많이 까먹으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여러분이 아마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능수동태 전환을 하면서 헷갈렸던 게 몇 가지가 있었을 건데요. 제가 쭉 검사를 해보니까 중점적인 게 뭐였냐면 구문 분석 자체를 잘 못했어요. 구문 분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이상한 걸 목적으로 해갖고 앞으로 빼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많았다는 거죠. 자, 하나씩 한 단어씩 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They recast 주어 동사 나왔어. 그 다음에 guest 나왔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목적어예요. 명사잖아, 명사. 명사니까 목적어고요.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다?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얘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지 않도록 요청하다. 뒤에 in the room은 전치사의 명사니까 당연히 수식어겠죠. 됐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목적어가 guest니까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자, 현재 시제이고 guest가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are로 쓴 겁니다. are recasted. 그 다음에 보어는 어떻게?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변화되는 거 없이 in the room까지. 맨 뒤에 by의 목적격.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동태로 나와 있죠. 그럼 거꾸로 능동태 문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by의 목적격이라고 지금 the neighbors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주어 자리로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the security guards가 이제 원래 목적어였던 놈이니까 목적어 자리로 가야겠죠. 이렇게 목적어 자리. 자, 그 다음에 are thought는 어떻게? 다시 능동태로 바꿔줘야겠죠. 현재 시제니까 현재 시제에 맞춰서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think 그대로 쓴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남는 게 뭐냐? reliable and honest. 형용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얘는 맨 뒤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보시면은 비빙 pp라는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능동태로 바꿔줘야겠죠. 힘으로 나왔으니까 힘이 맨 앞으로 가서 he가 됐고요. many shoppers가 원래 목적어였으니까 목적어 자리 many shoppers 써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비빙 pp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능동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비동사의 ing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고요. 그리고 앞이 3인칭 단수니까 is에 showing 이렇게 써줬습니다. 됐죠? 자,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the new products now 이게 남죠. 요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뒤에다가 써주면 완성이죠. 됐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We see the citizens march through London streets. 자, 이거 쓴 거를 보니까 이 런던 스트리트를 목적으로 쓴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얘가 어떻게 목적으로 돼요, 여러분? 하나씩 가자고 하나씩. We see the citizens. 야, 여기 주어 동사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뒤에 the citizens 더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명사라는 소리죠. 동사 뒤에 나온 명사니까 당연히 얘가 목적어겠죠.
citizen스가 목적어예요. citizens. 그 다음에 march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march는요 행진하다라는 뜻의 동사잖아요.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왜? 앞에 C라는 지각 동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런던 스피치 앞에 보면은 through라고 나왔는데 이 through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럼 전치사의 명사는 뭐다? 무조건 쓰시고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the citizens. 위가 맨 뒤로 가서 byus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가 비동사의 PP. 복수형이고 현재 시제니까 are seen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여기죠. 여기가 남았는데 자,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요. 만약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써라? 투부정사로 써라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로만 바꿔주고 뒤에 그대로 쓰면 돼요. To march through London streets.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수동태 파트였고요. 자, 저는 월요일인 줄 알고 도쿄가 좋았어요. 저도 진짜 방금 휴가 왔어요. 진짜 과제가 아니라 과제였어요. 아까 전에 딱 그 숙제랑 이거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고 깔끔하게 끝내려 했더니 아휴 당신들 못 차리고 기다려봐. 자, 나머지 책 있으신 분들은요 그 118쪽 펴주시면 돼요. 118쪽 관계되면서 아이고 두명 안 풀었다 했어? 아니 뭐라고? 똑바로 좀 얘기해요. 뭐라고요? 아휴 참. 여러분. 이 썩은 것들 어쨌을까?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오늘 챕터 9에 있는 관계사 파트를 볼 건데요. 여기는 조금 호흡이 깁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책을 한번 보면 118쪽에 관계대명사, 120쪽에 관계부사, 122에 주의해야 할 관계사, 그리고 124에 복합 관계사까지 되게 많죠, 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로는 꼴랑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이 관계사 파트에서.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내신 대비나 이런 거를 하시면서 분명히 이 관계사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 관계사 제외하고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 정도는 뭐 내신 대비든 아니면 우리 평상시 정규 수업이든 아마 배운 적이 분명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관계사를 할 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설명하다 보면 조금 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조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그 최근에 배운 문법이나 이제 그 영작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최근 기준으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수동태였어요. 수동태 파트가 가장 중요했고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관계사가요. 그냥 단언컨대 1순입니다. 1순. 이 관계대명사는요. 그냥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 한 평생 나오는 놈이에요. 평생. 고등학교 때는 맨날 시험에 나오고요. 수능에도 맨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심지어 대학교 가서 교양으로 영어를 들어도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고요. 토익을 해도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사라는 파트는 도저히 영어에서 뗄 수가 없는 그런 녀석인데 아니 그러면 대체 이 관계사라는 녀석이 왜 중요한데? 이유가 있겠죠. 왜 자주 나오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chapter 9의 관계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관계사는 아마 끝내려면 한 3번은 수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어법 수업을 하면은 한 2번 정도만에 이제 한 챕터가 끝났거든요. 근데 관계사는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중요한 파트여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가 되는 118쪽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를 먼저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표로 표시해서 1번으로 표시할게요.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뭐 사실 여러분이 워낙 많이 이제 들어본 녀석이죠.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까?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관계대명사라는 거 하나가 관계대명사가 뭐야?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뭐야? 아니 많이 들어봤잖아. 관계대명사. 서윤아, 관계대명사가 뭐야? 그럼 이 제스처는 뭐야? 관계대명사가 뭘까?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준 단어? 그럼 지난 시간에 간접 의문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간접 의문문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간접 의문문 배울 때는 관계대명사라고 표현하진 않았었죠. 그죠?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지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개념. 일단은 이 말을 제가 쪼개서 볼 거거든요.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도 지금 그냥 합쳐져 있죠. 관계대명사가. 관계라는 말은 뭐고 대명사라는 말은 뭔지 이거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서 이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단어와 관계가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는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관련성이 있다는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나랑 연하랑 어떤 관련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둘 간에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고도 표현하죠. 연결성이 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말은요. 연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법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영어에서 뭔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죠. 접속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관계가 의미하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얘는 접속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접속사. 그래서 이 관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접속사다. 여기서 접속한다는 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해줬는데 접속한다는 말이 뭐다? 연결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연결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뭔가 어떤 둘 간의 연관성이 있고요. 관계성이 있는데 관계성이 있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뭘 뜻한다? 영어에서 접속사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이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명사 대신.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제가 안에다 써볼게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대명사가 하는 역할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이거 썼죠? 명사를 대신한다. 자, 우리 지난 챕터에서 접속사 배웠으니까 접속사가 하는 역할 한번 말해보자. 처음에는 제가 하나 말했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자, 연결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접속사가 하는 역할 하나 더 있었죠. 뭐였나요? 자, 연결해주는 녀석은 소위 말해서 등이 접속사를 불렀었습니다. and나 but, or 얘네들이 이제 연결해주는 거. 등이 접속사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 뭐였죠? 종속 접속사였죠.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아이씨 다 배웠었는데 종속 접속사 대신나 if나 whether, since, as 엄청 많잖아요. 얘네가 다 종속 접속사 아니야. 자,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아이씨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 자식들 아무도 말이 없으면 어떡해.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요 종속절을 이끄는 역할이었어요. 종속절. 그래서 결국 뭐냐 절을 만든다 이겁니다. 접속사가 하는 역할 두 개예요. 항상 이거 까먹지 마세요. 중요한 거니까. 접속사가 하는 역할보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절을 만들어 준다.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종속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대명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를 대신하지만 어쨌든 명사죠. 얘도요. 어쨌든 명사니까 문장에서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란 건 결국 무엇이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줄여서 관대라고 써볼게. 관대. 관계대명사라는 건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한 단어야, 한 단어. 미리 말하자면 여러분이 배워서 알겠지만 뭐 who, which, that 뭐 이런 거잖아. 한 단어잖아. 근데 이 관계대명사 한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심지어 절을 만들기도 하고요. 얘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고요. 얘 자체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개를 다 하는 거예요. 한 단어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데 이걸 안 쓴다고? 말이 안 되잖아. 꼴랑 한 단어가 네 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안 써? 근데.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무엇이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접속사의 역할 두 가지, 대명사의 역할 두 가지를 한 방에 다 수행할 수 있는 가성비 짱 이런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첫 번째 개념 봤으니까 두 번째. 자, 이제부터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요. 관계대명사를 줄여서 관대라고 쓸게요. 관대. 자, 제가 항상 문법 배울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얘가 품사가 뭐냐?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느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뭐가 오는지 뒤쪽에는 뭐가 오는지 이런 걸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일단 앞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올까요? 미리 답을 말했네요. 일단 어떤 품사가 오냐면 명사가 옵니다. 명사. 명사가 오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 녀석의 이름이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는 뭘 대신하는 거야?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명사의 이름을 방금 하랑이가 말한 것처럼 선행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선행사. 이 선행사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선은 먼저 선자고요. 행은 행할 행자예요. 그래서 먼저 행하는 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왔잖아요. 얘가 먼저 왔죠. 그래서 먼저 오는 말 이런 뜻이야 그냥. 선행사. 뭐 착한 놈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 오는 말이에요. 먼저 오는 말. 알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온 명사 이름을 우리가 선행사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줬는데, 자, 이 선행사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법책을 보면은 이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진짜 옛날에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중3 때 문법책을 보면은요 선행사의 두 종류를 사람, 사물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학교 쌤한테 한번 물어봤었죠. 쌤, 그러면 사람이면 뭐 후 쓰고 뭐 사물이면 위치 쓴다는데 그러면 저기 뭐야 고양이는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축소가 한대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부로 가니까 이게 책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행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물 또는 동물이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그러면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사물이 아니잖아요. 동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받았습니다. 아무튼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심플합니다. 선행사를 나누는 기준은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간단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특징 갑니다. 3번. 자, 관계대명사의 앞쪽을 살펴봤으니 관계대명사의 뒤쪽도 살펴봐야겠죠? 자, 앞부분까지는 일단 똑같이 써볼게요. 자,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뒤에서 나오죠. 자, 뒤에 뭐가 나온지가 중요하겠죠? 자, 미리 말하자면요 지금 설명하기 전에 3번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배우는 거 다 까먹으셔도요. 여기 동그라미 1번 개념이랑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있죠. 이 두 개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은 관계대명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를 배운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딴 건 몰라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오늘도 제가 숙제 백지 테스트 내줄 거니까 이거 잘 필기 해야겠죠? 자, 가봅니다. 관계대명사 앞쪽에는 명사가 온대. 그럼 뒤에는 뭐가 올까? 아까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개념에서 어떤 특징이 있다? 절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절의 형태가 오는데 어떤 절이 오냐면 주어, 동사 이렇게 오거나 좀 다시 쓸게요. 조금만 띄워서 쓸게요. 제가 조금만 띄워서 주어,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어가 오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 자, 그러면은 지금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나 동사 목적어가 와서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덩어리. 자, 여러분 이 덩어리를 보시면 덩어리 안에 지금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죠. 선생님 여기는 주어가 없는데요?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선생님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써놨잖아.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죠. 써놨죠. 즉 여기는 주어 동사는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없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 얘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어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되는 거.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덩어리 안쪽을 살펴보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쨌든 주어 동사라는 절이 나왔습니다. 절. 이 덩어리 이름이 뭐라고요? 절이라고 절. 자, 근데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고. 덩어리는 자, 이걸 한 단어씩 쪼개서 보면은요. 얘는 대명사고요. 주어니까 얘도 명사죠. 얘는 동사입니다. 그럼 명사, 명사, 동사예요. 하나씩 보자면. 근데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명사 꾸며주는 애가 누구예요? 형용사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덩어리가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덩어리가 되겠죠. 이 덩어리 이름은요. 형용사 덩어리. 근데 이 덩어리 이름이 뭐라고? 절이라고, 절. 그래서 우리가 정식 명칭이 뭐다?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형용사 절.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품사는 뭐냐? 관계대명사 자체는 대명사도 당연히. 얘는 대명사도 품사가. 근데 덩어리가 뭐라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품사 얘기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위치에 관련된 거. 위치는 어떻습니까? 명사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 나왔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석 중요하다 했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뭐 하 는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더라고요. 뭐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쓰겠지만 관계대명사를 뭐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that, 뭐 whose, whom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쓰더라도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주어가 동사 하다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얘도 뭐뭐를 목적어를 동사 하다가 아니라 목적어를 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됐죠?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번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 자 아직 안 끝났어요. 3번 특징.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를 봐봐요.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만 보시면요. 지금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 파란색 부분만 보면 어때요?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왜 빠져 있습니까? 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파란색 부분만 보면은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 있는 문장, 즉 이걸 뭐라고 하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불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뭔가가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를 풀 때 다 이걸로 나와요. 이걸로.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서영아 중요한 거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가장 중요한 특징 말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의 이제 특징 마지막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관계대명사 내가 여기 제목을 좀 바꿀게요. 관계대명사 기본이라고. 자, 네 번째를 보자면 4번은요. 그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격 그리고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져요. 격과 선행사. 자,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기다가 격이라고 썼거든요. 격. 격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주격, 소유격, 목적격. 우리 인칭대명사가 할 때 배웠었죠. 격이 무슨 뜻일까요? 격. 많이 들어봤잖아. 주격, 목적격. I, mine, me, mine 이러면서 외웠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위치.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주격이라는 거는 주어 자리에서 이렇게 써라.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서 이렇게 써라. 목적어 위치에서는 이렇게 써라. 이게 격이라는 개념이에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명사 있죠. 예를 들어서 friend 같은 단어 써볼게요. friend. 이 friend가 주어 자리에 올 때랑 목적어 자리에 올 때랑 이 friend라는 단어의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friend 똑같잖아요. 주어 자리에 쓰든 목적어 자리에 쓰는. 그런데 일부 명사 중에서는 주어 자리에 올 때랑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이 형태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즉 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게 인칭대명사예요. I, mine, me, mine, you, your, yours.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거. 관계대명사도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도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선행사. 자, 선행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했죠?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이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책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좀 다시 재구성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선행사를 쓸 거고 여기에는 격을 쓸 건데요. 자, 격에는 세 종류가 있죠. 주격, 목적격, 마지막으로 소유격 세 종류 있고, 자, 선행사는 두 종류가 있었죠.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게 두 개가 기본인데, 자,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아마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일 때 하나씩 따져보자면, 자, 앞에 나온 명사가 사람이야, 사람. 근데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해. 그러면 who가 되겠죠. 목적격은 whom, 소유격은 whose로 쓰고요. 자, 사람이 아닐 때 이때는 우리가 which, 목적격도 똑같이 which. 자, 소유격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놈과 똑같이 whose로 쓰거나 또는 of의